1944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상륙작전 노르망디. 15만 6천 명의 연합군이 해변을 뚫고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벙커 속에서 이 압도적인 함대를 바라보던 독일군들. 과연 그들은 정말 독일군이었을까요? 대부분이 폴란드, 조지아, 소련,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나치를 위해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독일은 운명이 걸린 이 전투에서 자국민이 아닌 강제로 끌려온 포로들을 최전선에 세워놨던 겁니다. 게다가 함께 싸우던 독일군들도 동부전선에서 부상당한 병사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지휘관들이었습니다. D-Day 당일 가장 중요한 지휘관들이 모두 자리를 비웠거든요. 대서양 방벽 총사령관 롬멜은 아내 생일 축하하러 독일로 갔고, 서부전선 최고사령관 폰 룬스테드는 연합군 공수부대 강화를 보고 별거 아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독일은 자국민이 아닌 포로들을 최전선에 세웠을까요? 그리고 왜 지휘관들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손 놓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서양 해안가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충돌은 사실 오랫동안 예고되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1943년 늦가을, 히틀러는 고위 장성들을 소집해서 명확하게 경고했습니다. 모든 정보와 징후들이 1944년 봄 이전에 서부 전선에서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봄이 지나가도 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독일군 전체가 견디기 힘든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대서양 방벽 방어를 책임지고 있던 두 원수 사이에 심각한 의견 충돌이었습니다. 폰 룬스테드 원수는 기갑부대를 내륙 깊숙이 배치해서 연합군이 상륙한 후 반격하자는 전략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롬멜 원수는 북아프리카 전선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죠. 루프트바페의 주력이 동부전선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제공권 없이 전차부대를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늘에 검은색 비행기가 보이면 그건 영국군 것이고, 은색 비행기가 보이면 미국군 것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그게 바로 우리 루프트바페입니다. 하지만 이런 농담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스트 바탈리온이라 불리던 강제 징집병들이었죠. 이들 오스트 바탈리온 부대원들은 폴란드, 조지아, 소련 출신 포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낯선 해안가로 끌려와서 나치를 위해 싸워야 하는 처지였죠. 이들과 함께 대서양 방벽을 지키고 있던 것은 동부 전선에서 부상당한 독일군 병사들이었습니다. 전투 경험은 풍부했지만 신체적으로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침공이 시작되기 직전 일부 수비부대는 며칠씩 제대로 된 보급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겨우 17살이었던 독일군 병사 파울 괴체는 후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무려 사흘 동안 물 한 방울, 음식 한 조각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쯤 근처 마을로 걸어가서 우유라도 얻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평소 알고 지내던 프랑스인들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장 꺼져. 연합군이 이미 탱크를 몰고 해변에 상륙했어. 라고 소리치더군요. 독일군의 상황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든 것은 보급 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D-Day 당일 가장 중요한 지휘관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이죠. 6월 초의 궂은 날씨를 보고 연합군이 감히 영국 해협을 건널 리 없다고 판단한 롬멜은 아내의 생일 축하와 히틀러 면담을 위해 독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6월 6일 저녁이 되어서야 롬멜이 전선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연합군이 목표로 했던 5개 해변 모두가 확보되어 있었고, 포티튜드 작전이라는 연합군의 교묘한 속임수는 완벽하게 성공을 거둔 후였죠. 이제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독일군의 시각에서 바라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륙작전이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 이곳에 주둔한 독일군들은 연일 방어 진지 구축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해안가에는 기관총 진지가 설치되었고, 해변 곳곳에는 각종 장애물과 철조망, 지뢰밭이 조성되었죠. 해변 배후지는 인위적으로 물을 가둬서 늪지대로 만들었고, 이는 공수부대의 착륙을 방해하는 또 다른 장벽이 되었습니다. 만약 롬멜이 1943년 이탈리아 살레르노 전투에서 연합군 상륙작전을 지켜보며 얻은 교훈이 없었다면 이런 치밀한 방어 진지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마다 불안에 떨며 잠들던 독일군 병사들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의문을 품었을까요? 과연 이 모든 준비가 충분할 것인가 하고 말이죠.
6월 5일 자정이 넘어서자 2,000대가 넘는 연합군 폭격기들이 해안 방어선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밤의 폭격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적이고 강력했다는 점입니다. 폭격과 동시에 공수부대들도 각지에 강화하기 시작했죠. 낙하산 부대와 독일 수비군 사이의 산발적인 교전은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독일군들은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함대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곧이어 함포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파울 괴체는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모래 언덕 위로 올라가서 바다를 내려다본 순간 수천 척의 함정과 상륙정, 그리고 하늘을 뒤덮은 바라지 벌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죠. 전쟁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주변에서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가축들이 공포에 질려 뛰어다니는 상황에서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빈군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폭발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연합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병사들에게는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는 안도감마저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공격을 기다리며 느껴야 했던 극도의 긴장감에서 해방되었으니까요.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피할 수 없고 예견되어 있던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행운이 우리 편에 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독일군들이 자신들의 원래 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란 속에 재집결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기관총과 대공포로 무장한 견고한 콘크리트 벙커들로 모여들었죠. 하지만 해변으로 밀려드는 연합군의 인간 물결을 상대로 총을 쏘아대는 것은 결국 헛된 노력일 뿐이었습니다. 미군들이 벙커에 접근하게 되면 화염방사기나 백린탄 같은 소위 무기들이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무기들은 특별히 위험한데 백린탄은 완전히 연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병사가 백린탄 파편에 맞게 되면 뼈까지 타들어가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노르망디 작전에서만 미군 명예훈장 5개가 수여되었는데 그중 몇 개는 백린탄, 수류탄 사용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유타 해변과 마찬가지로 소드 해변의 독일군들도 배후에 강화한 공수부대와 동시에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36시간 동안 은신해 있다가 포로가 된 독일군 병사 헬무트 류머는 우리는 너무 지쳐서 결국 영국군에게 항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골드 해변에서는 사전 공중폭격으로 인해 수비군이 심하게 약화된 상태여서 불과 1시간 만에 저항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주노 해변에서는 캐나다군이 목표 지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다른 상륙부대들도 마찬가지 성과를 거두었죠. 마지막으로 오마하 해변에서는 벙커들이 해안선에 매우 가까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의 저항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상륙하는 병력의 규모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결국 오마하의 방어선도 뚫리고 말았습니다. 나치 정권과 각 해변을 지키던 병사들 모두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연합군이 정확히 언제 어느 지점을 공격할지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죠. 게다가 연합군의 수적, 물질적 우위가 얼마나 압도적인 수준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침공 개시 몇 시간 후에 잠에서 깨어난 히틀러는 오히려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불확실한 상황이 끝났고 이제 연합군을 바다로 다시 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독일군의 통신망은 사전 폭격으로 인해 거의 마비 상태였고 각 부대 사이의 연락은 물론이고 상급 부대로부터의 명령 전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히틀러의 허가 없이는 예비 기갑부대를 투입할 수 없다는 황당한 규정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독일군의 절망적인 상황은 개별 병사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오마하 해변 인근 벙커에 있던 프란츠 게르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MG-4 이 기관총 2정과 박격포 한 문으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탄약이 떨어져가고 있었습니다. 미군들이 해변에 상륙한 지 3시간이 지나자 우리 벙커는 완전히 포위되었고 더 이상 보급을 받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부상을 당했고 나중에는 백린탄 연기 때문에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일부 독일군 부대들은 놀라운 저항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푸아 뒤 오크 요새의 독일군들은 연합군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도 사흘 동안 버텨냈죠. 하지만 이런 국소적인 저항도 결국 전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연합군의 물량 공세는 독일군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D-데이 하루 동안만 연합군은 15만 6천 명의 병력을 상륙시켰고 일주일 후에는 그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독일군이 아무리 용맹하게 싸운다 해도 이런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더욱이 연합군의 제공권 장악이 완전했기 때문에 독일군은 낮에는 거의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루프트와페는 딕과데이 당일 겨우 319회의 출격을 기록했는데 이는 연합군의 14,674회와 비교하면 5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독일군 병사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스트 바탈리온 출신 병사들 중 상당수는 기회가 되는 대로 연합군에게 투항했죠. 그들에게는 나치 독일을 위해 목숨을 바칠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일부 독일군 병사들조차 전쟁의 결말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21세 기관총 사수였던 하인츠 메러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침 해변을 뒤덮은 연합군의 함대를 본 순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공업력의 대결이고 우리는 이미 그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진 상태입니다. 역사상 가장 치밀하게 계획되고 가장 대규모로 실행된 상륙작전 앞에서 독일의 대서양 방벽은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승리자의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 뒤에는 이렇게 절망과 혼란 속에서 마지막까지 싸워야 했던 수비군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